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또 문양 속에 들어있는 그 상징이 어떤 식으로 상징을 부여하나, 상징이 있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부여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상징은 이제 바라는 바를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과거 급제였습니다. 과거 급제. 과거 급제가 됨으로써 예전에는 이제 국가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가문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급제함으로써 그 가문을 번영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백로 한 마리가 시든 연못에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 일로연과 한 걸음에 향시전시 두 번의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문양으로 새겼다면 그게 일로연과의 의미를 갖는 문양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과거가 향시전시 두 번 있으니까 향시에 붙고 그 길로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서 전시, 임금님 앞에 가서 시험을 봐서 두 번 다 등과를 해야 그래야 진사님이 되죠.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과거가 3년마다 있으니까 한 번 떨어지면 그 다음 과거 또 볼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되고, 두 번 떨어지면 6년, 9년 이렇게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후배가 올라와서 더 잘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 보러 가는 김에 또는 과거 내친 김에 과거 길에 한 번에 향시전시 다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일로연과라고 했고, 이런 말뜻을 그림으로 바꿔서 나타낼 때는 백로 한 마리가 바로 일로와 음이 같죠. 연열매, 연과를 가지고 나타냈던 겁니다. 이렇게 도금이 같은 점을 이용해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서양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서양 그림에도 문양에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동양의 한국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한국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건 벼루입니다. 벼루면 그냥 네모진 돌에다가 먹을 뚝뚝 갈 수 있게만 하면 되죠. 근데 뭔가 새겼군요. 뭘 새겼죠? 이걸 우리는 문양이라고 하죠. 그 문양을 자세히 보니까 논에서 나는 게, 참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보니까 연잎파리입니다. 연잎파리가 이렇게 싸고 있군요. 여기도 연잎파리입니다. 연잎파리에다가 먹을 가는군요. 그런데 연잎파리 위에 웬 게가 올라와 있습니까? 게가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멋있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것도 아닌데 왜 게를 그려놨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는 과거의 장원급제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게는 등딱지가 있고, 등딱지는 갑옷, 갑이라는 한자 음과 통하기 때문에 갑이 1등을 뜻해요. 우리 민요에 나오는 갑순이와 갑동이, 그런 얘기 나오시죠? 갑동이는 1등만 하는 녀석, 그 말입니다. 갑순이는 대개 맞딸을 갑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둘째 딸은 을순이죠. 그래서 과거의 장원급제를 의미합니다. 연을 그렸겠죠? 아까 연은 연과, 향시전시,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이 뜻이죠. 연속 등과하는데 1등으로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벼루에다 한 거죠. 왜? 이 벼루에 먹을 갈아서 공부를 해서, 예전에는 공부할 때 지금처럼 무슨 수련장 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경전을 암송하는 겁니다.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은 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붓글씨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붓글씨도 잘 써서 과장해서 제출해야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뭐 글씨가 개발레발이다 그러면은 그만큼 점수를 못 받죠. 그래서 글씨 연습도 할 겸 이 표를 만들 때, 이 문양을 만들 때 개와 연을 넣었던 거죠. 그림에도 같잖아요. 갈대와 개가 있군요. 갈대는 갈대로가 음식, 임금이 내리는 음식료, 그러니까 과거 급제자에게 임금이 내리는 음식을 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내리는 음식상을 받아 먹다라는 말,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임금이 내리는 음식상을 받아 먹다. 받아 먹는 건 어떻게? 다리를 오그려 꽁꽁 묶어놓은 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 말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서양에서는 문양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장원급제 하여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료를 받아 먹는 일은 꽁꽁 묶어놓은 거나 같다. 떼어놓은 당상이라. 그러니까 저 그림을 저렇게 그리고 저런 걸 문양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선비들이에요. 동양 문화의 특색은 아마추어인 선비들이 정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다 문화 활동을 한 겁니다. 이게 서양과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선비들은 그림으로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선비님이 이렇게 한 걸 보고 문양을 만드는 사람,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야, 저거 의미 좋네. 우리 선비님 책상에다가 이거 새겨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새기면 그건 문양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개 2마리가 아예 갈대꽃을 뜯어먹고 있죠. 개 2마리는 이갑, 등딱지가 2개니까 그래서 향시에서도 갑, 전시에서도 갑, 2번의 과거에 2번 다 장원급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시, 전시 2번의 과거에 2번 다 장원급제해서 임금님을 아련하고 임금님이 내리는 음식상까지 받다. 이게 개 2마리의 갈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저런 게 문양으로 많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한 동네에 지식인이 1명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모두 문양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중에 솜씨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문양을 만들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건 생활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지고 닳고 이제 없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안 남아 있는 거지 사실은 훨씬 많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벼루, 그 벼루라는 게 소중한 거잖아요. 저걸 이제 비싸기도 비싸고 또 저걸 먹을 갈아서 내가 과거에 급제하게 만드는 도구인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비싼 먹감나무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넣습니다. 상자 이렇게 덮어놔야 또 먹물도 증발이 안 되니까 오래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연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남자 선비께서 쓰는 벼루 상자인데 여기 서랍에 붓도 넣어놓고 먹도 넣어놓고 하는 이제 서랍이죠. 그 서랍에 손잡이를 좀 남자답게 멋있게 좀 넣지. 저게 뭐라고 이상한 걸로 새겨놓죠? 제가 살구 모양으로 한 겁니다. 세상에 과일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살구로 했죠? 그렇게 맛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살구가 과거 급제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살구꽃이 피는 3월 초에 임금님은 과거 시험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바로 농한기의 맨 마지막 철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 나머지 공부도 2월 달에 농사일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나머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3월 초에 과거에 응시를 해서 과거에 이제 급제하면 좋고 안 되면 바로 내려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3월 초에 시험 날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살구꽃이 피기 때문에 살구꽃이 과거 급제를 뜻하고, 바로 암행어사의 그 어사화 있죠? 어사화가 그게 바로 살구꽃입니다. 임금님은 살구꽃가지를 꺾어서 과거 급제자에게 꽂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살구를 상징하는 손잡이. 그러면 저 선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공부 좀 해야지, 먹 좀 갈아야지 하고서 연상을 이렇게 열고 서랍을 열을 때 살구를 잡게 되니까 살구 과거 급제. 내가 이번에는
실력이 모자라서 과거에 응시를 못했지만 앞으로 3년 후에 그때는 내가 꼭 과거에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다짐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성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만 만드는 것이 요즘 문양인데 그냥 눈에 띄게만 하는 것이 요즘의 상업주의적인 디자인인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여기도 지금 살구를 2개나 달아놨어요. 바로 이럴 때마다 과거급제를 생각하는 뜻이죠. 이건 여자용이고 이건 남자용인데 그럼 여자가 과거 보느냐? 여자는 아들을 과거급제시킬 책임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모든 부인은 아들 과거급제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뭐 너무 지독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용 경대 또 문갑에 이런 문양을 붙였군요. 자, 3월이 과거를 보는 달이니까 제비와 살구꽃을 그리면 제비가 봄에 오니까 춘년이라고 합니다. 춘년이 과거에 급제해서 여는 잔치 춘년하고 음이 닮았죠. 음이 닮은 점을 이용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 동양 문양의 특징이에요. 급제 춘년, 과거에 급제하여 봄잔치를 열다라는 의미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여기에 문양을 넣는데 똑같이 버드나무에 제비에 살구꽃을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그림과 문양이 구별이 없습니다. 지식인 선비가 문인스러운 양식으로 그리면 그림 문인화가 되는 거고 그것을 문양스럽게 나타내면 문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논리나 원리는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은 있는 집에서 쓴다면 언제 쓰겠습니까? 12월에 밥그릇을 이걸로 할까요? 3월 달에 할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의미의 그릇을 내놓고 대접을 하게 되면 그 집 격주가 올라가죠. 동양 사람들은 이게 하트 모양인데 제가 어디서 찍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하트도 입체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입체감을 낸 거죠. 우리는 평면으로 하려고 그래요. 평면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아예 바느질 해놨어요. 이게 우리 한국인이 만든 하트 무늬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 입체는 오른쪽 뇌가 처리하는 겁니다. 서양인들은 오른쪽에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기능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발달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 왼쪽 뇌는 말을 하는 뇌예요. 말은 개념을 만드는 뇌죠. 말은 개념입니다. 개념은 모든 걸 다 평면화합니다. 그분 얼굴이 동그래. 동그랗다. 그런 사람, 동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과가 빨개. 뭐 사과가 어떻게 빨개요? 빨간 사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빨갛다라고 개념화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에요.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과 그릴 때 빨갛게 그리고 꼭지 이렇게 그리고 그럼 그 아이가 사과를 보고 빨갛다고 왼쪽 뇌가 언어적인 해석을 했고 그 언어적 해석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아동화가 되는 거죠. 아동화 사과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양도 왼쪽 뇌를 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평면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양이 평면적인 이유는 왼쪽 뇌를 썼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에 맨 먼저 온 남방계가 왼쪽 뇌가 우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문양, 그 남방계가 만든 문양, 이게 바로 평면성을 가진 거죠. 일본도 평면적이죠. 그러나 일본은 정교하죠. 정교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맨 먼저 온 남방계형은 정교한 걸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어수룩하게, 좀 약간 거칠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투박한 문양이 된 거고 그것이 한국의 문양의 한국 문양의 어떤 고유성을 결정하는 거고 문화라는 건 우열을 논하는 게 아니고 개성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통 문양의 개성적 요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평면화, 이것이 문양의 특징이고 한국 문양의 특징입니다. 이건 베개인데요. 베개. 베개는 이제 잠을 잘 때 쓰는 이제 베개가 있고, 잠깐 누워서 있을 때 쓰는, 그냥 쉴 때 쓰는 베개가 있고, 또 베개, 겨울용 베개가 있고 여름용 베개가 있죠. 이렇게 딱딱한 이런 것은 여름용 베개입니다. 그리고 잠깐 쉴 때 쓰는 베개입니다. 딱딱하면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이걸 퇴침이라고 하죠. 옛날에 혼수 중에 이 퇴침이 아주 중요한 혼수거리의 하나였는데, 그건 남편이 신랑이 베도록 어디서 베나요? 신혼방에서 베는 베개가 아니고 사랑방에서 공부할 때 잠시 쉴 때 베는 베개, 이 퇴침이에요. 공부방에서 공부해야지 무슨 베개를 베느냐. 공자왈 맹자왈, 오늘도 내일도 과거 급제할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잠시 쉬어야죠. 그래서 그런 남자용 사랑방용 베개, 퇴침을 만들어 오는데, 그러니까 딱딱하고 네모집니다. 여기다가 수를 놨군요. 수가 문양이죠.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옛날 분들은 다 압니다. 살구꽃. 왜냐하면 베개에 공부하는 신랑이 왜 공부하는 거예요? 과거 급제하려고 공부하기 때문에 과거 급제를 의미하는 살구꽃 문양을 넣게 되죠. 그리고 그 문양을 양쪽에 새겨야 되니까 한쪽에는 주인 주자, 뒤에는 마음심, 마음심자, 이제 주심이라고 새겼습니다. 주심. 그래서 주심문 퇴침. 주심이 뭘 뜻하죠? 이 베개 베고 쉬시는 서방님. 옛날에는 이제 그 시집 왔는데 신랑은 서방, 공부방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랑을 서방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 서방님, 과거 급제를 향한 집념을, 줏대를 버리시지 마세요. 그래서 주심, 과거 급제를 의미하는 살구꽃을 문양으로 저거 다 바늘로 이렇게 수를 놔서 이제 했던 거죠. 주심문 퇴침,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귀주머니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수를 넣을 때 의미를 넣죠. 그 문양의 의미는 뭘까요? 연꽃의 원앙새. 원앙새는 귀한 자식, 귀자를 뜻합니다. 누구네 집이나 자식은 귀하죠. 그래서 귀한 자식, 천한 자식을 가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식을 높여서 좋게 미칭으로 부르는 말이 귀자입니다. 여기다가 생생한 연꽃을 넣었죠. 연꽃은 생생한 연생, 음이 닮았기 때문에 연생 귀자, 연이어서 귀한 자식 낳다, 연이어서 귀한 자식 낳다, 이런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당연히 활짝 핀 연꽃에 원앙새가 있는 그림이 있죠. 원앙새가 있는 그림, 활짝 핀 연꽃에 있는 그림, 이런 거 바로 연생귀자를 뜻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연 열매 위에 원앙새가 있군요. 그러니까 연 열매는 연과죠. 연과. 원앙새는 귀자죠. 귀자, 연과.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연적. 먹을 갈 때 물을 똑똑 떨어뜨려서 먹을 갈고, 그 먹이 다 갈아져서 충분히 진하게 되면 옆에 연홍이라는 곳, 그다가 몰아놓습니다. 다시 또 떨어뜨려서 갈고, 또 몰아놓고. 그래서 먹 양이 충분하게 되면 이 먹까지면은 글자 100자를 쓰겠구만 해서 먹을 다 갈아놓고 나서 이제 정중하게 글씨를 쓰는 거죠. 연적입니다. 원앙 연적이지만 의미는 귀자 연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세수대야 같아요. 오칠한 세수대야인데 좀 깨끗하게 해도 되는데 뭐 오칠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넣었군요. 문양을 넣은 거죠. 근데 여기에
멸치인가 뭐 조그만 물고기를 3마리 넣습니다. 3마리. 근데 이 집 세숫대에 봐도 3마리. 저 집 가서 그림 봐도 3마리. 송사리를 그릴 때는 3마리만 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물고기 3마리를 삼여라고 합니다. 삼여란 삼어와 삼여가 음이 닮았기 때문에. 삼여란 뭐냐? 공부하기 좋은 3가지 여가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3가지 여가. 첫째, 밤. 낮에 일하고 밤에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여가 시간에 공부하면 된다. 흐리고 비 오는 날. 농사 못 짓죠? 일 못하니까. 맑은 날에 일하고 흐리고 비 오는 날. 그게 여가 시간이다. 그 여가 시간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겨울. 봄, 여름, 가을 농사 다 져놓고 겨울에 일이 없잖아요. 그 여가 시간 공부하면 된다. 밤과 흐리고 비 오는 날, 겨울. 이 3가지 여가를 삼여라고 했고, 그 삼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고기 3마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 세수할 때 보니까 물고기 3마리가 둥둥 뜨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빨리 세수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양옆에 또 조금 더 큰 물고기가 2마리 있군요. 2마리는 이제 이 작은 물고기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큰 고기가 되는 격이죠. 그래서 2번의 과거, 향시와 전시에 등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도 이제 물고기 3마리를 그리면 삼여도가 되는 거죠. 삼여도. 그림 중에 그림 도자는 설명을 하는 그림을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죠.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 회자는 색칠한 그림을 회라고 합니다. 화자는 선을 그어서 그리는 그림을 화라고 합니다. 페인팅이 회고 드로잉이 화고, 그다음에 도는 스케마틱한 그림을 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의미를 담은 설명이 있는 그림을 도라고 했습니다. 삼여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 3마리가 부평초, 타향살이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업을 마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엽귀는. 엽귀라는 식물이 아주 흔해요. 우리 들에 나가면 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분홍색 꽃이 피죠. 그래서 펄쩍 뛰는 잉어가 되다. 이 말을 그림 속에, 한 장의 그림 속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런 게 틀림없이 뭐 문양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양을 잊었을 뿐이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잉어를 한 마리 더 그린 이유는 소시적에 타향살이 고생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업을 마치고 작은 과거, 큰 과거, 2번의 과거에 등과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다. 이런 말을 그림 속에 담은 거죠. 그래서 마름이 부평초가 타향살이 고생을 뜻합니다. 여기 놀이개에 여러 가지 문양이 달려있죠. 장식이 달려있죠. 이게 다 문양이죠. 여기 이렇게 세모처로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마름 열매입니다. 마름 열매가 바로 마름을 뜻하고 마름 부평초 타향살이를 뜻하는 거죠. 타향살이 고생에도 불구하고 2번의 과거에 2번 다 장원급제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 마름 열매를 저 솜으로 조그맣게 이쁘게 만들어서 사진 액자 밑에 그 못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액자 속에는 타향살이에 나가서 지금 유학가 있는 아들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그 아들 사진이 들어있는 그 액자가 차가운 못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방석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어떤 가수께서 놀이개를 만들었는데 전통 문양을 이용해서 마름 열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놀이개에서도 본 마름 열매가 여기 솜으로 만든 마름 열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걸 놀이개를 차고 있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타양살이 고생에도 불구하고 과거 급제를 위해서 객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고충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차고 있는 거죠. 예. 자, 과거를 갈 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나귀 타고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물 마시는데 물병이 뱅글뱅글 돌면 안 되니까 납작한 병을 만들었어. 여기 있는 물을 마시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보다 잉어 2마리를 넣어서 2번의 과거에 2번 다 급제해야지 라는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냥 입 대고 마셔도 되지만 바가지에 따라서 마실 때 살구 모양의 바가지로 마시면은 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과거에 관련된 의미를 동음 이자를 이용해서, 그건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해서, 독음, 읽는 소리가 같은 점을 이용해서 의미를 만들었던 것, 이것이 우리 문양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